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양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사실상 될 때까지 효과가 나올 때까지 방향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12월이 계속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12월에 어떻게 한 번 더 세게 나올 것이냐. 예를 들면은 주택건설부가 회의를 하기 전에 중국 부동산주가 올라요. DB금융투자의 김선영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김선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포트 내신 거 네. 표지를 봤는데 네. 그 티니핑 같은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무슨 캐릭터인가요? AI로 만들었어요. 최대한 티니핑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시진핑의 마법력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캐릭터가 혹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티니핑인 시진핑을 나타낸 캐릭터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이제 시진핑의 마법이 이제 통하기 위한 조건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한 게 뭐 최근에 발표된 이제 부양책이 네. 기폭제가 되면서 이제 반등을 한 거니까 네. 과연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네. 앞으로 계속 갈지 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뭐 아무래도 부양책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부양책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 뭐 지준율도 내리고 금리도 내리고 뭐 재정 지출도 확대하겠다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뭐 구매 제한도 완화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릴레이로 패키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기조가 바뀌었냐.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급한 부분을 우리한테 좀 조급한 걸 들키지 않았나. 이번에는 진짜 제가 우려했던 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경기랑 중국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중국 경기가 좀 갭이 컸나. 이게 조금 우려했었는데 그 갭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좀 줄어들 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엣지를 준 게 증시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부양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번에 그럼 나온 부양책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했던 거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금리도 지금 이제 낮출 건데 25에서 50bp 더 낮추겠다. 지준율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 좀 확대하겠다. 4월 27일 정도에 밸류업이라는 중국판 밸류업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투자자들도 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좀 부합하고 좀 기대를 좀 상향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간지러운 데를 긁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양책이 나온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겪었고 그 뒤로 코로나도 겪고 봉쇄도 겪으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중국의 현재 펀더멘털의 문제가 소비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다라는 건데 정확히 소비 부양과 부동산 부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잘 안 들어먹혔다. 상황은 그래서 조금 더 세게 그리고 될 때까지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부양책은 과거와는 다르다.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증시 부양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중국이 증시를 막 부양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연하게도 기업의 이익들을 뭐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고 이렇다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공동부유라 그래서 파이를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나눠주는 형태로 가려고 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버블이 껴있으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다 필요 없다. 선리푸파라 그래서 먼저 세우고 나중에 걱정할게. 그동안의 부채 문제들은 나중에 깨뜨릴게.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마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타이밍 좋게도 한 번 더 해볼까 했는데 그게 좀 폭죽이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될 때까지 효과가 나올 때까지 방향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증시를 부양시키는 건가요? 중국은 GDP 한 60%가 소비예요.
근데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저는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 30년의 싸움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이제 외세가 계속적으로 자기들한테 뭔가 규제를 하고 뭔가 제한을 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없는 게 있는 게 바로 이제 인해 전술인 거죠. 14억의 소비 시장이 있는 거죠. 중국은 14억의 내수 시장이 있으니 우리 소비를 내부의 소비를 일으켜 보자 했던 게 한 몇 년 됐고요. 그 뒤로 뭐 봉쇄도 겪고 코로나도 겪고 봉쇄도 겪고 하다가 이제 소비를 좀 확대해 볼까, 일단 경기를 부양해 볼까 했는데 소비 심리가 다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부양을 했던 거죠. 작년 7월에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기업들한테 이제는 너무 단기적으로 돈 갚느라고 뭐 지출을 안 하거나 투자를 꺼리지 말고 이제는 나머지는 좀 완화시켜 줄 테니까 지출과 투자를 좀 해서 사람들 고용을 하고 이래서 경기를 활성화시켜봐라 했던 건데, 기업들도 역시 내가 제2의 헝다가 될 수 없어 하면서 뭔가 하긴 하는데 하는 척만 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는 다 뒤를 받쳐줄 테니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시진핑이 3가지 면책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의를 벌렸을 때 책임은 지우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3가지 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제발 좀 해, 이런 정책을 말씀을 한 거죠. 말씀하신 거는 증시 부양이야 경기 부양이야의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상 소비를 일으키는 경기 부양인데 그동안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자본시장의 버블을 일으켜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게끔 하려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소비 부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증시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경기에 단기적인 효과는 없다. 경기에는 오히려 좀 긴 호흡을 길게 잡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면 한 8월 말, 9월 이럴 때 이제 중국에 있는 저의 중국인 친구들한테 너희들 뭐 이번에 국경절 연휴에 뭐 할 거야라고 질문했을 때는 뭘 또 하겠어. 그냥 있지, 별 계획 없어. 이런 추이였다면 불과 이제 연휴 바로 직전에 증시가 막 올랐을 때는 연락해 보면 다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내수 소비도 일정 부분 수요가 되지만 해외로 나가는 서비스 소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증시는 일정 부분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책들이 이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앞으로 뭐 양회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주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마다 어떤 네. 정책들이 나올지, 그리고 네. 그때마다 또 증시는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정치랑 경제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회 중에 전인대가 있고 정치협상회의가 있는, 전인대에서는 농민의 대표, 학생의 대표, 기업가의 대표, 연예인의 대표, 이런 각각 인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모여서 열리는 회의가 3월에 열리는 양회입니다. 뭔가 양회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그리고 너무 많은 대표가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를 그쪽에서 논의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정해진 게 확인되고 결정되고 도장 찍는 자리예요. 1년의 로드맵을 봤을 때 양회가 제일 마지막이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은 1년을 봤을 때는 1년의 시계열은, 저는 시계는 10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10월에 어떤 당대회를 열고요. 10월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립니다. 당의 어떤 방향성을 말을 하고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1년을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이걸 할 거다라는 계획을 짭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그때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12월이다. 중국은 12월에 초중순에 열려요. 12월 11일 또는 13일 뭐 요 사이에 시작해서 2박 3일로 열리는데요. 그때 기조가 발표되는데, 올해에는 이게 안 좋았던 게 좋아질 때는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는데
좋아지는, 지금도 계속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12월에 어떻게 한 번 더 세게 나올 것이냐, 이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는 있겠지만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보다는 그게 끝나자마자 26개의 부서가, 지금도 열심히 26개 부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발개위 NDRC에서 10월 8일 날 회의를 열었고, 재정부에서는 10월 12일 날 열었고, 계속 상무부 언제, 외교부 언제, 이게 나열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주택건설부가 회의를 하기 전에, 그 회의를 공표하자마자 회의 시작 2, 3일 전에 막 중국 부동산주가 올라요. 보통 부동산주가 오를 경우에는 홍콩 주식이 같이 올라요. 부동산 개발 기업 580개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홍콩 시장이 좋고, 이렇게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고 정책이 나타나기 직전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나면 26개 부서가 연례공작회의를 여는데, 그때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는, 공신부에서는 나는 탄소 중립만 할 거야, 이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무부에서는 나는 전기차만 하겠다, 주구장창 전기차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건설부 같은 경우는 나는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굴삭기가 가는 거고, 나는 준공을 하겠다 아니면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철근, 철강, 시멘트가 가는 거고, 우리가 섹터를 대놓고 불러주지 않아도 섹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3월 양회 때는 모든 게 취합돼서 발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2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의 정책을 뉴페이스로 뭔가 신규 정책이 나오는구나는 2월 중순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네. 중국은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네. 지난번에도 역시 10거래일 만에 20-30% 올라 버렸어요. 중국 주식시장이. 홍콩은 더 크게 올랐고, 이게 지금일까 논하다가 보면은 타이밍을 훅 놓쳐버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같은 경우는 빠질 만한 타이밍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을 놓고 보면 대선이 중국 입장에서는 오를 만한 이슈는 아닌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약간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책도 엄청나게 세게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뭐 자기 SNS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국의 이런 부양책을 두고서 이거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다. 그래서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정책이다라고 평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했던데, 좀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물가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국도 금리를 내려준다면, 지금 뭐 다달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계단형으로 이제 내려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부채 문제를, 부담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 하나가 11월 11일 광군제도 있어요. 소비 이벤트. 그러면 이번에 중국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 거고, 딱 미국 대선이 껴있죠. 미국 대선은 빠질 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터치가 한번 들어가고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하면 그 뒤로는 재정 지출 규모와 재정 지출의 방향이 언급이 될 거고, 그리고 11월 11일 광군제 소비까지 이런 이벤트를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증시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미국 대선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후보가 될지도 관심사긴 하지만 대선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 그게 중국 경제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저는 이게 누가 돼도 사실상 중국한테는 악재인 거죠. 근데 물론 공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해리스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바이든의 연장선이지만 조금 더 진한 색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vs 미국 동맹국,
그래서 이제 동맹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전 세계 경기에는 조금 더 뭐 우호적일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도 안 좋고 또 어느 나라한테는 국방비를 걷어야 되고 방위비를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는 또 각각의 국가들과의 약간의 악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두 분 다 좀 불편한데 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세게 질렀던 공약, 이제 되자마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00% 관세를 매기겠다라든지 우리도 저희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아니면은 해리스가 될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없었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모두가 당황했지만 지금은 각각의 하우스에서도 있는 것처럼 당사자인 중국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는 일정 부분 비즈니스적인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도 생각해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나 반도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산업, 거기다 돈을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장시키고 R&D를 투자하려는 산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럽은 좀 회유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무부나 외교부에서 계속적으로 관세 좀 철회해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게 라고 일정 부분 스몰 딜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는 자동차 회사들이라면 우리는 관세를 10%만 예외를 두지 않고 10%만 부과하겠다. 그래서 전체 EU가 부과하는 45% 이상보다는 튀르키예는 10%.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BYD가 튀르키예에 한 3,000명 뽑는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종의 거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러시아나 아니면 중동이나 뭔가 미국하고 관계가 불편한 국가들과 위안화 거래를 늘리면서 위안화의 뭐 기축 통화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일정 부분 확대시키는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피크를 2월 중순으로 보고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로는 3,700선 보고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상해보다는 홍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상해가 훨씬 더 낫다. 11월 11일 광군제는 사실 알리바바의 날이에요. 메이투안이라든지 중국판 밸류업은 고배당 금융주 중심이고요. 금융주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장기 투자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방망이 짧게 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